읽어주는 동화책 강아지가 된 아이. 하나의 가족은 복수리라는 강아지를 키웠어요. 복수리는 털이 하얗고 복슬복슬하고 고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는 복수리를 안고 자기도 하고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차를 타고 멀리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하나의 가족은 복수리와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강원도에는 산과 계곡이 많고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숙소도 많았어요. 하나는 낮에는 계곡에서 복수리와 놀고 저녁에는 숙소에서 엄마 아빠와 끝말잇기나 윷놀이를 하면서 놀았어요. 강원도에서 5밤을 보낸 하나네 가족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서울로 가게 됐어요. 짐을 모두 챙겨서 차에 타려던 하나는 깜짝 놀랐어요. 귀여운 복수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슬아! 복슬아! 하나는 목이 터져라 복수리를 불렀지만 복수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네 가족은 계곡과 산속을 헤맸지만 복수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빠는 오후에 급한 약속이 있다면서 이제 그만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안 돼. 복수리는 어떡하고. 미안하다 하나야. 어쩔 수가 없구나. 복수리는 다른 사람이 잘 돌봐줄 거야. 싫어. 복수리랑 같이 갈 거야. 하나는 울고불고 떼를 썼지만 아빠와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복수리를 기다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슬프게도 하나네 가족은 복수리를 강원도에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복수라. 하나는 너무 슬퍼서 낮에는 엉엉 울고 밤에는 복수리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복수리와 함께 놀던 하나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곳에서 잠이 깼어요. 바닥에는 풀과 흙이 있고 근처에는 바위와 나무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산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어? 이상하다. 내가 왜 여기에서 잠을 자고 있지? 하나는 깊은 산속에 홀로 남겨진 걸 깨닫고 갑자기 겁이 나서 큰 소리로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의 목에서는 전혀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내지? 하나는 다시 한번 엄마 아빠를 불러보았어요. 여전히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는 겁이 나서 산 아래로 마구 달렸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는 자신이 네 발로 달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발에 하얀 털이 복슬복슬 덮여 있는 걸 보았어요. 어, 내가 복수리가 된 건가? 하나는 갑자기 강아지로 변한 게 너무 이상하고 무서워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우는 소리도 강아지 신음소리로 변했어요. 저녁이 되자 산속은 금세 어둑어둑해졌어요.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불빛을 따라서 계속 내려왔더니 사람이 사는 집이었어요. 산속에 외딴 집이 있는 게 신기했어요. 하나는 조심조심 마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이, 저리 나가라. 웬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하나에게 휘둘렀어요. 하나는 무서워서 집 밖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집 밖에는 너무나 깜깜하고 무서웠어요. 하나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밑에 쭈그리고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 옷을 하나도 안 입었는데도 춥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무서운 아주머니가 하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너 아직도 안 갔니? 길을 잃었구나. 아주머니는 하나가 불쌍했던지 부엌에서 밥과 고기를 낡은 그릇에 담아서 가져왔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먹다 남긴 밥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찌나 배가 고픈지 허겁지겁 코를 박고 먹었어요. 아주머니가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버리고 갔구나. 에이, 불쌍한 것. 하나는 고개를 저들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버리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수리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아주머니에게는 하나가 사납게 짖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주머니는 화가 나서 다시 빗자루를 휘둘렀어요. 불쌍해서 밥까지 먹여줬더니 나한테 지져?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 하나는 빗자루에 맞을까봐 밥도 먹다 말고 도망쳤어요. 한참 달리다 보니 다시 산속이었어요. 하나는 다시 산속에서 잠을 자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분명 자동차 소리였어요. 산속에서 어떻게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하나는 자신이 아주 멀리 있는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는 자동차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막 달렸어요. 얼마나 달렸을까? 하나는 큰 버스들이 오가는 작은 정류장까지 왔어요. 하나는 서울행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 버스에 무작정 올라탔어요. 버스기사 아저씨가 마구 화를 냈어요. 에, 너 안 내려? 아저씨는 하나를 잡으려고 씩씩거리면서 쫓아왔어요. 하나는 무서워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데 누군가 하나의 몸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하나가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할머니가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화난 얼굴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아이, 그 개를 데리고 타시면 어떡합니까? 에휴, 어떡하다니요. 그럼 얘 혼자 여기 놔두고 가란 말인가요? 할머니는 태어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에이, 암튼 개가 짖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무사히 서울까지 왔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할머니는 하나를 길가에 풀어주었어요. 너도 서울에 오고 싶었던 게냐? 어서 네 갈 길을 가거라. 하나는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어디로 갈지 잠시 고민했어요. 하나는 아직 어려서 길을 잘 몰랐어요. 그때 하나는 갑자기 아주 익숙한 냄새를 맡았어요. 하나는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마구 달렸어요. 냄새는 점점 진해졌어요. 하나는 하루 종일 달려 결국 자신이 살던 동네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의 집 앞까지 왔지만 대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는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다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하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한쪽 손을 들자 5손가락이 보였어요. 다시 사람이 됐네. 하나는 벌떡 일어나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하얀 복수리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복슬아! 하나는 복슬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복슬아, 나 네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알아. 하나는 복슬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나와 복슬이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이빨 벌레. 현아는 단 음식을 좋아해요. 현아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후식으로 먹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바닐라, 초코,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현아는 설탕과 버터를 듬뿍 넣어 오븐에 구운 쿠키도 좋아해요. 쿠키에 박힌 땅콩이나 초콜릿은 쿠키 맛을 더 좋게 해요. 현아는 탄산음료도 좋아해요. 사이다와 콜라는 물이나 우유보다 훨씬 달고 맛있어요. 사탕, 캐러멜, 케이크는 현아를 기분 좋게 해주죠. 현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 음식을 먹어요. 현아가 싫어하는 음식은 달지 않은 음식, 딱딱하고 껍질이 있는 음식, 쓰거나 떨거나 매운 음식이에요. 그런데 현아가 단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그저께부터 쿠키나 초콜릿을 먹을 때마다 이가 쿡쿡 쑤시고 아픈 거예요. 엄마는 현아에게 치과에 가자고 했어요. 현아는 치과가 무서워요. 치과에 가면 뾰족하고 무서운 것들이 많아요. 엄마, 나 치과에 안 가면 안 돼? 현아야, 이가 아플 때는 치과에 가야 해. 안 가면 벌레가 네 이를 다 파먹어 버릴 거야. 거짓말이야. 내 입 안에는 벌레가 없어. 현아야, 너처럼 단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이빨벌레가 입 안에 살고 있어. 이빨벌레를 잡으려면 치과에 가야 해. 안 가도 돼. 나 이제 안 아파. 정말이야. 하나도 안 아파. 현아는 어금니랑 앞니가 쿡쿡 쑤셨지만 치과에 가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현아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고집을 피워서 치과는 다음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다시 이가 아프면 꼭 치과에 가기로 엄마와 약속했죠. 그날 밤 현아는 이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했어요. 현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에 갔다가 시커먼 그림자를 보고 놀랐어요. 현아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넌 누구야? 누군데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거니? 시커먼 그림자는 하얀 눈만 껌뻑이며 대답했어요. 여기가 너희 집 부엌처럼 보이니? 현아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여기가 어디지? 현아는 어느새 커다란 가게에 와 있었어요. 선반에는 현아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가득 놓여 있었어요. 과일이 놓여 있는 생크림 케이크, 말랑말랑 젤리, 초콜릿을 듬뿍 입힌 쿠키, 알록달록 예쁜 사탕, 설탕을 눈처럼 뿌린 딸기,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쫄깃쫄깃한 캐러멜이 있었어요. 어서 먹어.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시커먼 그림자가 현아의 잠옷을 당겨 선반 앞으로 이끌었어요. 현아는 자신도 모르게 생크림 케이크를 우물우물 먹고 있었어요. 시커먼 그림자는 쿠키며 사탕이며 캐러멜을 현아 앞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고마워. 넌 이름이 뭐니? 난 우식이야.
고맙다, 우식아. 내가 좋아하는 단 거 많이 먹게 해줘서 고마워. 괜찮아. 난 네가 먹는 걸 보기만 해도 좋아. 행복해. 많이 먹어? 우식이는 고깔 모양의 과자에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내밀었어요. 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야. 고마워, 우식아. 난 아이스크림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현아는 정신없이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었어요. 우식이는 그런 현아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만 보았어요. 하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우식아, 넌 왜 안 먹니? 단 거 안 좋아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어. 우식이는 하얀 바위를 어루만지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어요. 난 이걸 좋아해. 우식이는 하얀 바위를 사각사각 갉아먹었어요. 우식이가 갉아먹은 바위는 검은 구멍이 생겼어요. 현아는 우식이가 갉아먹은 바위를 만져보았어요. 표면은 매끄럽고 단단한데 우식이가 파먹은 자리는 각설탕처럼 푸석푸석 부서졌어요. 우식아, 이 단단한 걸 어떻게 먹는 거니? 그리고 내가 먹는 자리는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지? 내 짐은 굉장히 독하거든. 짐으로 녹여서 조금씩 갉아먹는 거야. 얼마나 맛있다고. 현아는 갑자기 어금니가 쿡쿡 쑤셨어요. 이가 너무 아파서 단 것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식이는 현아가 아이스크림을 핥을 때처럼 정신없이 하얀 바위를 갉아먹었어요. 우식아, 나 지금 이가 너무 아파. 넌 지금 뭘 먹고 있는 거니? 우식이는 고개를 들고 씩 웃었어요. 입에서는 하얀 가루가 떨어졌어요. 내가 뭘 먹고 있냐고? 바로 네 어금니야. 뭐? 내 어금니? 그래, 네가 계속 단 것을 먹으면 난 네 어금니를 다 먹어치울 거야. 현아는 우식이를 하얀 바위에서 떼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아가 힘을 쓰면 쓸수록 우식이는 바위 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마치 거머리처럼 찰싹 붙어서 계속해서 사각사각 현아의 어금니를 갉아먹었어요. 현아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만해. 이제 단 거 안 먹을 테야. 그만해. 잠에서 깨어난 현아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나 꿈에서 이빨벌레 봤어. 엄마가 말한 이빨벌레 봤어. 그랬구나. 무서운 꿈을 꾸었구나. 이빨벌레 잡으려면 어디에 가야 할까? 치과. 그래, 치과에 가서 이빨벌레를 잡자. 알았지? 현아는 엄마와 약속했어요. 내일은 치과에 가서 이빨벌레를 잡기. 그리고 앞으로는 단 음식을 적게 먹고 양치질을 하루에 3번씩 하기. 이빨벌레는 단 걸 좋아하고 치약과 칫솔을 싫어한대요. 현아는 징그러운 이빨벌레가 생각나서 엄마의 목을 꽉 껴안았어요. 읽어주는 동화책 이상한 미용실. 보라의 머리가 길게 자란 것을 보고 엄마가 말했어요. 보라야, 윤 아줌마한테 가서 머리 자르고 오렴. 이윤 아줌마는 동네 상가에 있는 이윤헤어 미용실 원장이에요. 보라는 엄마가 손에 쥐어준 돈을 들고 미용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상가 1층에 새로 생긴 미용실이 보였어요. 간판에는 보성미용실이라고 쓰여 있고 입구가 온통 반짝반짝 빛나는 전등으로 치장되어 있었어요. 입구에서 머리가 노란 아줌마가 손짓을 했어요. 예, 우리 미용실에 오면 이걸 줄게. 노랑머리 아줌마는 손바닥을 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보여주었어요.
보라는 보석에 올려서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노랑머리 아줌마는 보석이 박힌 가위로 보라의 머리를 싹둑싹둑 잘랐어요. 보라는 노랑머리 아줌마에게 돈을 주고 보석을 받았어요. 또렴! 보라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정신없이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라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이 걱정돼서 보석을 바지 주머니에 꼭 숨겨두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보라를 보자마자 화를 냈어요. 얘, 너 머리 자르고 오랬더니 어디 가서 지금 뭐 하고 온 거니? 네? 저 머리 자르고 왔는데요. 얘가 어디서 거짓말이야? 머리가 그대로잖아. 보라는 놀라서 현관에 걸린 거울을 봤어요. 엄마 말대로 머리 길이가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자세히 보면 살짝 더 길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예, 너 얼른 가서 머리 자르고 와. 이번에도 딴 데로 세면 혼난다. 알았지? 보라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보석 미용실로 갔어요. 노란머리 아줌마에게 돈을 줘버렸기 때문에 윤 아줌마에게 갈 수는 없었어요. 노랑머리 아줌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 왔다. 그런데 돈은 가지고 왔니? 아니요. 아줌마가 머리를 제대로 안 잘라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난 분명히 저 보석가위로 네 머리를 싹둑싹둑 잘랐는데. 보라는 울고 싶었어요. 아줌마 말대로 머리를 자른 건 맞았어요. 하지만 엄마 말대로 머리 길이가 그대로인 것도 맞았어요. 보라가 울상이 된 것을 보고 노랑머리 아줌마가 제안을 했어요. 돈을 낼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너에게 소중한 것 하나를 여기에 그려다오. 노랑머리 아줌마는 종이와 보석 연필을 주었어요. 보라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복스리를 그려주었어요. 복스리는 보라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예요. 아줌마는 다시 보석 가위를 들고 보라의 머리를 싹둑싹둑 잘랐어요. 그런데 집에 오니 엄마가 버럭 화를 냈어요. 얘,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니? 머리가 더 길어졌잖아. 보라는 깜짝 놀라서 거울을 쳐다봤어요. 이상하게도 단발머리였던 보라의 머리가 허리까지 치렁치렁 늘어졌어요. 보라는 보석 미용실로 달려갔어요. 노랑머리 아줌마는 아까 했던 말을 똑같이 했어요. 돈을 낼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소중한 것 하나를 그려다오. 보라는 보석 연필로 아빠의 얼굴을 그렸어요. 아줌마는 다시 보석 가위를 들고 보라의 머리를 싹둑싹둑 잘랐어요. 머리를 자르고 집에 오니 엄마는 더욱더 화를 냈어요. 네 머리를 봐. 그게 사람의 머리니? 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보라의 머리칼은 아예 발끝까지 내려왔고 원신 같은 지저분한 모습이었어요. 보라는 울면서 보석 미용실로 달려갔어요. 노랑머리 아줌마는 더욱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을 그려야 해. 그러면 진짜로 머리를 잘라주마. 보라는 울면서 엄마의 얼굴을 그렸어요. 노란머리 아줌마는 다시 보석 가위로 싹둑싹둑 머리를 잘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르면 자를수록
머리가 점점 길어졌어요. 아줌마, 왜 머리가 점점 길어지는 건가요? 그러게 말이다. 네 머리가 워낙에 잘 자라는가 보구나. 보라는 겁이 났어요. 저 그만 가볼래요. 저 보내주세요. 가긴 어딜 간다 그러니? 보렴, 네 머리칼이 너를 붙잡고 있잖니? 보라의 머리칼은 점점 길어져서 미용실 안을 꽉 채웠어요. 보라의 머리칼은 뱀처럼 미용실 의자와 기둥을 휘휘 감아서 보라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보라는 자신의 머리칼에 붙들린 벌레처럼 버둥거렸어요. 노랑머리 아줌마는 커다란 유리구슬을 보라의 눈앞에 내밀었어요. 놀랍게도 유리구슬 안에는 복스리와 아빠, 엄마가 갇혀 있었어요. 너의 소중한 것들은 이 안에 잘 담아두었단다. 안 돼, 엄마, 아빠, 복스라. 보라는 너무나 무섭고 놀라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보라야. 한참 울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어보니 윤 아줌마가 머리카락을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윤 아줌마, 살려주세요.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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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 윤 아줌마는 손에 든 가위로 보라의 머리칼을 싹둑싹둑 끊어냈어요. 덕분에 보라는 머리칼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윤 아줌마는 나머지 머리칼도 잘 다듬어서 다시 예쁜 단발머리로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줌마. 그래, 얼른 여기서 나가자. 잠깐만요. 유리구슬. 보라는 노랑머리 아줌마가 가지고 있던 유리구슬을 찾아보았어요. 노랑머리 아줌마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유리구슬이 머리칼 수북한 의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다행히도 구슬 안에 갇혀 있던 엄마, 아빠, 복스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보라는 윤 아줌마의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돌아온 보라를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 머리 예쁘게 잘랐네. 역시 윤 아줌마야. 그렇지? 보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와 바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보았어요. 숨겨두었던 보석은 썩은 도토리로 변해 있었어요. 다음 날 보석 미용실에 가보았더니 상점은 텅 비어 있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방귀 로켓. 봉규는 오늘도 아침을 먹다가 시원하게 방귀를 뀌었어요. 으악, 냄새! 동생 미정이는 코를 쥐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봉규야, 밥상 앞에서 방귀를 뀌면 어떡하니? 엄마는 봉규에게 핀잔을 주었어요. 봉규는 속이 상해서 엄마에게 따지려는데 자꾸 말하는 도중에 방귀가 나왔어요. 엄마, 내가 방귀를 뀌고 싶어서 뀌는 게 아니라 자꾸 나오는 걸. 어떡해. 냄새! 엄마와 미정이는 드디어 수저를 내려놓고 도망쳤어요. 봉규는 슬펐어요. 나는 왜 방귀쟁이로 태어나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까? 봉규는 왈칵 눈물이 났어요. 방귀쟁이 봉규는 학교에서도 놀림을 받았어요. 방귀쟁이가 왔다!
어서 도망치다! 독가스다! 심지어 선생님도 봉규를 나무라기만 했어요. 봉규야, 수업 시간에 그렇게 큰 소리로 방귀를 뀌면 수업에 방해가 된다. 네, 조심할게요. 방귀쟁이 봉규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봉규의 꿈은 우주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 파란 지구를 내려다보는 게 봉규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우주인이 되고 싶다는 봉규의 말에 친구들은 비웃기만 했어요. 야, 네가 우주선에서 방귀를 뀌면 승무원들 다 죽을 거야. 독가스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잖아. 나는 그래도 꼭 우주인이 될 거야. 우주인이 돼서 달나라에도 가고 말 거야. 봉규는 친구들이 아무리 놀리고 무시해도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주인이 될 수만 있다면 방귀쟁이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여름 우주 캠프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봉규는 신이 나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나 우주 캠프에 보내주세요. 우주 캠프. 우주 캠프에 가면 우주 박물관에도 가보고 우주복도 입어볼 수 있어요. 엄마는 봉규가 우주 캠프에 가는 걸 허락해 주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봉규야, 너 캠프에 가서 계속 방귀만 뀌고 있으면 안 된다. 냄새 풍기고 시끄럽게 하면 캠프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네, 걱정 말아요. 방귀를 뀌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약속은 했지만 은근히 걱정이 되었어요. 우주박물관에서 구경을 할 때 방귀를 뀌면 친구들이 달아나지 않을까? 수업 시간에 방귀를 뀌면 교실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봉규는 한참 걱정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방귀가 나오지 않게 아예 막아버리자. 봉규는 캠프 가는 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넓은 테이프를 엉덩이 위에 꼼꼼히 붙였어요. 방귀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1장, 2장, 3장, 4장, 5장의 테이프를 겹쳐서 붙였어요. 이제 방귀를 뀌려 해도 방귀가스가 빠져나갈 틈이 없었어요. 봉규는 우주 캠프에 가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캠프에 온 친구들은 모두 봉규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의 조종사가 되거나 우주인이 되거나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었어요. 봉규야, 네 꿈은 뭐니? 내 꿈은 우주인이 돼서 달나라에 가는 거야. 닐 암스트롱처럼 달나라에 가서 태극기를 꽂을 거야. 닐 암스트롱은 미국의 우주인으로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나라에 다녀온 사람이죠. 봉규는 닐 암스트롱처럼 멋지고 훌륭한 우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캠프에는 봉규와 같은 꿈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캠프에서는 로켓과 우주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캠프 둘째 날에 우주센터에서 커다란 로켓을 구경하던 봉규는 방귀가 나오려고 했어요. 첫째 날에는 테이프가 꽁꽁 가스를 막고 있어서 방귀를 참을 수가 있었는데 둘째 날에는 참고 참았던 가스 때문에 배가 터질 것처럼 아팠어요. 아이고. 봉규 학생, 왜 그러지? 어디가 아픈가? 캠프 교관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봉규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봉규는 차마 방귀가 나오려고 해요. 라고 고백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방귀쟁이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게요. 사실은 방귀가 테이프 사이로 조금씩 삐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봉규는 드디어 참았던 방귀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어요. 봉규는 방귀를 뀌면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로켓 꼭대기 부근까지 올라간 봉규는 다시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람 살려! 다행히도 떨어지는 도중에도 방귀를 계속 뀐 덕에 봉규는 천천히 땅에 내려올 수 있었어요. 봉규의 엄청난 방귀를 본 교관은 입을 딱 벌렸어요. 봉규 너는 굉장한 가스를 뱃속에 가지고 있구나. 여기 계신 우주 과학자들을 한번 만나보겠니? 그날부터 우주 과학자들은 봉규의 방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봉규의 방귀는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서 달나라에 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우주과학자 한 분은 봉규가 우주인이 되어서 달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네? 제가 달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그래, 네 방귀를 모아서 로켓을 만들면 달나라에 갈 수 있단다. 과학자들은 봉규의 방귀를 가스통에 꾹꾹 눌러 담아서 방귀 로켓을 만들었어요. 1년 뒤 세계 최초의 방귀 로켓 우주인이 된 봉규는 우주복을 입고 방귀가스가 든 가스통을 메고 로켓 발사대에 늠름하게 서 있었어요. 10, 9, 8, 7, 6, 5, 4, 3, 2, 1, 발사! 봉규는 힘차게 날아올라 달나라를 향해 사라져갔어요. 로켓 발사대 근처에 모여있던 구경꾼들은 환호성을 지르다가 갑자기 코를 쥐었어요. 아우, 냄새, 아우, 아우. 읽어주는 동화책 기억 지우개. 동호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낡은 문구점을 발견했어요. 이런 곳에 문구점이 있었네. 문구점은 좁은 골목 안쪽에 있어서 큰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가자. 저기 주인 아저씨 왠지 좀 무서워. 짝꿍지이가 동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너 지우개 사야 되는데 무서우면 너 먼저 가. 저 문구점 아저씨 진짜 무섭단 말이야. 나 간다. 지인은 혀를 쏙 내밀고 달아났어요. 동호는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들어갈수록 골목이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는 몸이 벽 사이에 끼어버리고 말았어요. 꼼찍할 수가 없네. 도와주세요. 갑자기 문구점에서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나왔어요. 눈은 뱀처럼 작고 입은 쥐처럼 생겼고 코는 메모리 코에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서 머리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또 하나 걸렸구나. 넌 뭘 사러 여기 온 거냐? 지우개요. 지우개라. 옳지. 널 위한 아주 특별한 지우개가 있다. 어서 들어와라. 이상하게도 무서운 아저씨가 손을 잡아 끌자 벽 사이가 벌어지면서 몸이 쑥 빠졌어요. 문구점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진열장이 있었어요. 아저씨는 진열장의 유리문을 열고 커다란 지우개를 꺼냈어요. 자, 이건 기억 지우개다. 5,000원만 내거라. 지우개가 5,000원이요?
너무 비싼데요? 비싸지 않아. 이건 아주 특별한 지우개다. 뭐가 특별한데요? 이건 다른 사람의 기억을 지울 수 있다. 무서운 아저씨는 검은 이를 드러내며 씩 웃었어요. 거짓말! 기억을 어떻게 지워요? 아저씨는 때가 낀 손톱으로 글씨를 쓰는 흉내를 냈어요. 지우고 싶은 사람과 기억을 종이에 적고 지우개로 기억을 지워버리면 된단다. 동우는 5,000원을 주고 지우개를 샀어요. 엄마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집에 오자마자 동우는 공책에 연필로 이렇게 적었어요. 엄마, 시험 답안지. 그리고 시험 답안지라는 글자를 기억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렸어요.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보았는데 동우는 10문제 중에 5문제나 틀렸어요. 저녁밥을 먹는데 엄마가 동우에게 물었어요. 동우야, 너 오늘 나한테 뭐 줄 거 있지 않았니? 네, 없는데요.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중요한 걸 주는 날인데. 엄마는 정말로 시험 답안지에 대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동호는 지우개가 정말로 기억을 지워주는 걸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지우고 싶은 게 또 하나 생각났어요. 동호는 공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민구 게임기. 민구는 동호와 같은 반 친구예요. 동호는 민구에게 빌린 게임기를 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가니까 민구가 엉엉 울고 있었어요. 민구야, 왜 우니? 에헤헤, 엄마가 게임기 어쨌냐고 물어보는데 생각이 안 나. 동호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모른 척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동호야, 발 씻고 손 씻어라. 동호야, 밥 먹었으면 양치해라. 동호야, 학습지 다 풀었니? 동호야, 어질러 놨으면 치워야지. 동호는 엄마의 잔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엄마의 기억 속에서 동호를 지우는 거예요. 동호는 종이에 엄마, 동호라 적고 자기 이름을 기억 지우개로 지워버렸어요. 엄마가 잔소리를 뚝 그치더니 동호에게 물었어요. 넌 누구니?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왔니? 에? 저는... 얼른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한다. 저 동호의 엄마. 징그러워. 얘야,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어서 나가. 동호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동호는 울면서 이상한 문구점을 찾아갔어요. 무서운 아저씨에게 엄마의 기억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5,000원을 내면 네 부탁을 들어주마. 아저씨, 지난번에 지우개를 사서 돈을 다 썼어요. 그냥 이 지우개 다시 받으시고 엄마의 기억을 돌려주세요. 아저씨는 기억 지우개를 가져가고 진열장에서 연필을 꺼내서 동호에게 줬어요. 이건 기억 연필이다. 이 연필로 지워진 기억을 쓰면 기억이 돌아올 거다. 동호는 돌아오는 길에 신문지 한 장을 주어서 엄마 동호라고 적었어요.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반갑게 달려나와 동호를 안아주었어요. 동호야,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니? 엄마가 저를 쫓아냈잖아요. 내가 너를?
아,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우리 아들을 쫓아내겠니? 엄마는 동호의 기억이 돌아왔지만 동호를 내보냈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동호는 어쨌든 다행이라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민구에게도 잘못한 것 같았어요. 동호는 기억연필로 지워진 게임기를 적었어요. 다음 날 민구는 동호에게 빌려간 게임기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동호는 민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조용히 게임기를 돌려줬어요. 동호는 기억연필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호는 기억연필을 들고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동호의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많은 기억을 잃어버리셨어요. 할머니는 밖에 나가면 항상 길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안경을 놓아둔 곳을 계속 잊어버리셨어요. 할머니는 전화번호랑 주소도 잊어버리셨어요. 할머니는 동호의 이름도 잊어버리셨어요. 동호는 기억연필로 할머니의 잃어버린 기억을 하나하나 찾아드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물건을 놓아둔 곳, 친척들 이름. 할머니가 잊고 지냈던 많은 것들을 다시 돌려드렸어요. 이제 할머니는 요양소에 계실 필요가 없게 됐어요. 동호는 다음 달 용돈을 받으면 기억 지우개를 다시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나쁜 기억은 지워주고 좋은 기억은 살려주는 착한 일을 할 거예요. 읽어주는 동화책 무지개 똥개. 덕구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똥개랍니다. 덕구는 다른 개들이 싼 똥을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덕구를 보고 똥개라고 불러요. 아우, 더러워. 저 개는 똥을 먹는데. 똥개래요, 똥개래요. 사람들이 똥개라고 놀려도 덕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인간들. 똥이 얼마나 맛있는 건데. 덕구가 제일 좋아하는 똥은 인간 어린아이가 싼 황금색 똥이에요.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황금똥이다. 어린아이가 싼 똥은 어른이나 개들이 싼 똥처럼 지독한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구수하고 향긋하고 부드러운 황금똥은 덕구의 최고 간식이에요. 덕구는 황금똥을 맛있게 핥아 먹다가 아주 예쁜 강아지를 보았어요. 털이 하얗고 코가 뾰족한 강아지는 덕구를 보더니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덕구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개는 처음 보았어요. 덕구는 황금똥을 먹다 말고 하얀 강아지를 쫓아갔어요. 야, 예쁜 강아지야. 나하고 놀지 않으련? 난 너 같은 잡종 똥개하고는 안 놀아. 예쁜 강아지야. 나랑 친해지면 황금똥을 너한테도 나눠줄게. 난 아주 특별한 사료만 먹는다고. 저리 가. 아우, 냄새나. 예쁜 강아지는 크고 비싼 집들이 많은 동네로 가버렸어요. 예쁜 강아지한테 차인 덕구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개 사료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황금똥만큼 맛있는 건 없다고. 덕구의 어미인 순구는 슬퍼하는 덕구를 핥아줬어요. 우리 아들,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마음에 드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내가 똥개라고 싫어하잖아.
순구는 기가 죽은 아들을 보자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하다, 덕구야. 사실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도 똥개였단다. 덕구는 엄마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엄마, 나도 다시 태어나면 개 사료 먹고 살 거야. 그래, 모름지기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하는데. 그때 순구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덕구야, 너 그 건넌 마을에 사는 청구라고 아니? 청구요? 모르는 갠데요? 그 청구는 말이다. 채식주의자란다. 채식주의자요? 그게 뭔가요? 청구는 말이다. 개 주제에 채소만 먹고 산단다. 풀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게 말이다. 채식주의자가 되면 다른 것들은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다는구나. 채식주의자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채식을 하면 너처럼 똥을 먹을 필요가 없지 않니? 그리고 청구가 싼 똥에서는 지독한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구나. 똥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청구는 온몸에서 향기로운 풀냄새가 나는 개란다. 생각해봐. 네가 채식주의자가 되면 온몸에서 향기가 날 텐데 그 예쁜 강아지가 너한테 반하지 않겠니? 덕구가 생각해보니 엄마 말대로 채식을 하면 향기롭고 멋진 개가 될 것만 같았어요. 좋았어. 결심했어. 난 더 이상 똥개로 살지 않을 거야. 덕구는 건넌 마을에 사는 청구를 찾아갔어요. 청구는 의젓하고 덩치가 컸지만 덕구가 반했던 예쁜 강아지처럼 눈부시게 하얀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넌 누구니? 난 덕구라고 해.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어서 널 찾아왔죠. 아, 너도 날 따라하고 싶은 거구나. 좋을 대로 해. 많은 개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했지만 말이야. 청구가 사는 곳은 향기로운 야채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농원이었어요. 청구는 하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토마토를 우아하게 베어 먹었어요. 먹어봐. 개밥보다 훨씬 맛있는 토마토야. 덕구는 청구를 따라 토마토를 베어 물었지만 맛이 없어서 땅에 뱉었어요. 아우, 이런 걸 어떻게 먹지? 토마토를 먹은 청구는 잠시 후 밭고랑에서 똥을 쌌어요. 향기롭고 붉은색 똥이 나왔어요. 덕구는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우와, 어떻게 개똥에서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지? 덕구는 청구 몰래 붉은 똥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청구는 주황색 오렌지를 맛있게 씹어 먹었어요. 그리고 밭고랑에서 주황색 똥을 쌌어요. 덕구는 주황색 똥을 꿀꺽 삼켰어요. 청구는 계속해서 노란 파프리카, 초록색 고추, 파란색 상추, 남색 블루베리, 보라색 가지를 먹었어요. 덕구는 청구가 먹는 채소보다 청구가 싸는 똥이 더 먹음직스럽고 향기롭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똥은 채식주의자가 싸는 똥이구나. 덕구는 청구가 먹는 채소는 하나도 먹질 못하고 청구가 싸놓은 똥들만 잔뜩 먹었어요. 결국 덕구는 채식주의자가 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미 순구가 반갑게 아들을 맞았어요. 어서 와라. 그래서 너도 채식주의자가 되었니? 아니요. 엄마 근데 아이쿠. 덕구는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아이고, 배야. 응가 마려. 청구가 싸놓은 향기로운 똥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이에요. 덕구는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똥을 누웠어요. 덕구가 싼 똥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갖가지 빛깔이 예쁘게 섞여 있었어요. 덕구의 똥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무지개 색깔에,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데? 우와, 덕구가 무지개 똥을 쌌다. 덕구는 마을에서 유명한 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덕구를 똥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온 나라에서 무지개 똥을 싸는 덕구를 보기 위해 구경꾼들이 몰려왔어요.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는 덕구의 무지개 똥을 관찰한 과학자와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 개는 초능력을 가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개입니다. 그날부터 덕구는 무지개 똥개가 되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개랍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숙제해주는 로봇. 준기 아빠는 로봇을 만드는 로봇 공학자예요. 아빠는 엄마를 위해서 청소 로봇을 만들었어요. 청소 로봇은 지저분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쓸고 닦고 먼지를 빨아들여요. 청소 로봇은 팔이 3개나 되고 다리 대신 바퀴가 달렸어요. 팔 하나는 먼지를 빨아들이고, 팔 하나는 물건을 정리하고, 팔 하나는 걸레를 들고 광을 내요. 준기 엄마는 아빠가 만들어준 청소 로봇 덕분에 집안일이 훨씬 줄었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아빠와 준기를 위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요. 아빠는 엄마가 요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요리보조 로봇을 만들었어요. 요리보조 로봇은 엄마 대신 양파를 깎거나 마늘을 다지고 물을 끓이고 설거지를 해요. 엄마는 요리보조 로봇 덕분에 요리가 훨씬 즐겁다고 말해요. 아빠는 준기에게도 로봇을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준기는 자기에게도 로봇이 생긴다는 말에 너무 기뻤어요. 준기야, 너는 어떤 로봇이 갖고 싶으냐? 나랑 같이 축구할 수 있는 로봇. 그럼 축구 로봇을 만들어줄까? 그리고 나랑 같이 블럭놀이도 할 수 있는 로봇. 그럼 블록 조립하는 로봇을 만들어줄까? 그리고 나 잘 때 토닥토닥 재워주는 로봇. 그럼 준기 재워주는 로봇을 만들어줄까? 그리고 내 숙제 대신 해주는 로봇. 준기야, 아빠는 축구도 하고 블록놀이도 하고 잠도 재워주고 숙제도 해주는 로봇을 만들 수가 없어. 그건 너무 어려워. 한 가지만 골라야 해? 한 가지만. 준기는 어떤 로봇이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축구는 로봇이 없어도 친구들이랑 할 수 있어요. 블럭놀이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토닥토닥 재워주는 건 엄마에게 부탁하면 돼요. 하지만 숙제는 친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엄마 아빠도 대신 해주지 않아요. 숙제를 해주는 로봇이 있다면 준기는 로봇이 숙제를 하는 동안 축구를 하거나 블럭놀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빠, 숙제해주는 로봇 만들어줘. 준기야, 숙제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야.
그냥 축구하는 로봇이나 블록하는 로봇을 받으면 어떠니? 싫어, 싫어. 나는 숙제해주는 로봇이 갖고 싶어. 아빠 말 잘 들을게. 숙제해주는 로봇 만들어줘. 아빠는 준기의 소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준기가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준기는 키가 준기만한 사람 모양의 로봇을 받았어요. 로봇은 팔이 2개, 다리가 2개 달렸지만 몸통이 하얀 플라스틱이었고 얼굴은 오토바이 헬멧처럼 생겼어요. 가슴에는 단추가 여러 개 달려있고 스위치도 있었어요. 아빠가 스위치를 올리자 로봇의 얼굴이 좌우로 조금씩 움직였어요. 띠비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키모3호 숙제해주는 로봇입니다. 준기는 너무 신이 나서 물개 박수를 쳤어요. 와, 신난다. 키모 3호, 난 박준기야. 내가 네 주인이야. 띠비디 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 좋았어, 키모 3호. 먼저 내 책상에 앉아서 일기를 써주겠어. 준기는 하루에 한 번 일기를 써야 했어요. 일기 쓰기는 준기의 선생님이 내준 숙제였어요. 띠비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키모 3호는 연필을 쥐고 쓱쓱 글씨를 썼어요. 그날부터 준기는 숙제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키모 3호는 준기 대신에 사진을 오려 붙이고 글씨를 쓰고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키모 3호가 숙제를 하는 동안 준기는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거나 블럭놀이를 하면서 놀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준기는 키모 3호에게 모형 비행기 만드는 숙제를 시키려고 했어요. 키모 3호,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줘. 그런데 이상하게도 키모 3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키모 3호, 모형 비행기 만들어 달라니까. 오늘 숙제가 많단 말이야.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고 일기도 써야 해. 키모 3호는 너무나 조용했어요. 팔,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지? 키모 3호가 죽었나 봐. 아빠, 키모 3호가 죽었어요. 준기는 아빠에게 매달려 엉엉 울었어요. 아빠는 준기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어요. 준기야, 키모 3호는 죽은 게 아니야. 지금 고장이 났는데 아빠가 고치려면 시간이 걸린단다. 고장이 났다고? 빨리 고쳐줘. 키모 3호한테 시킬 숙제가 많단 말이야. 준기야, 키모 3호는 너무나 정교한 로봇이라서 고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단다. 오늘은 네가 스스로 숙제를 해야 해. 준기는 눈물을 닦고 가방을 풀었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키모 3호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았어요.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준기는 원래 모형 비행기 만드는 걸 좋아해요. 오랜만에 직접 보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아주 재밌었어요. 그런데 일기 쓰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키모 3호에게 글씨 쓰는 일을 전부 맡겼더니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헷갈렸어요. 글씨도 삐뚤빼뚤 미웠어요. 이씨,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세종대왕에 대해 알아보는 일도 어려웠어요. 키모 3호는 척척 박사라서 모르는 게 없었는데 준기는 책에서 찾아보고 아빠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수학 문제지를 푸는 일은 더 어려웠어요.
키모 사모는 아무리 큰 숫자도 눈 깜짝할 사이에 계산했는데 준기는 이제 구구단도 다 까먹었어요. 엄마가 와서 문제지를 채점해 보니 10개 중에 2개밖에 풀지 못했어요. 엄마는 화가 많이 났어요. 준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쉬운 문제들을 못 풀면 어떡해? 엄마에게 혼이 난 준기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누군가 등 뒤로 와서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어요. 띠비디 울지 마세요 주인님. 준기가 뒤돌아보니 키모 사모가 준기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키모 사모, 벌써 다 고쳐진 거야? 띠비디 네 주인님. 키모 사모, 그동안 네가 숙제를 해줘서 난 글씨 쓰는 법도 잊어버리고 구구단도 잊어버렸어. 어떡하지? 띠비디 걱정 마세요. 제가 주인님을 가르쳐 드릴게요. 맞춤법도 가르쳐 드리고 띄어쓰기도 가르쳐 드릴게요. 구구단을 쉽게 외우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네가 날 가르친다고? 넌 선생님이 아니잖아. 띠비디 저는 이제 숙제 로봇이 아닙니다. 주인님의 아빠가 저를 선생님 로봇으로 개조했습니다. 앞으로 저를 키모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키모 선생님? 그럼 너한테 존댓말도 해야 해? 띠비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학생은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죠. 이, 내가 마음대로 시키는 로봇이 더 좋은데. 띠비디 멋대로 행동하면 제가 주인님 부모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자리에 앉아서 먼저 일기를 써주세요. 맞춤법은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준기는 그날부터 키모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숙제도 일기도 스스로 했어요. 키모 선생님은 엄격하지만 준기가 해야 할 일을 끝내면 함께 축구도 하고 블럭놀이도 했어요. 잠을 잘 때는 준기가 잠들 때까지 토닥토닥 해주고 준기가 좋아하는 노래도 불러주었어요. 키모 선생님은 준기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준기 아빠는 오늘도 열심히 로봇을 만들어요. 준기 아빠의 꿈은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읽어주는 동화책 하품하는 악어. 늪에 사는 악어는 입이 아주 크고 무서워요. 악어의 날카로운 이빨을 보면 어떤 동물도 벌벌 떨고 말죠. 그런 악어가 요즘 풀이 죽어 있어요. 정글에 사는 동물 친구들이 악어만 보면 기겁을 하며 도망을 쳐요. 졸려. 에구머니, 악어가 날 잡아먹으려고 한다. 악어는 그냥 졸려서 하품을 했는데 원숭이가 무섭다고 달아났어요. 악어는 동물 친구들이 무서워할까봐 하품을 안 하려고 했지만 늪에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악어는 항상 졸려서 하품이 나왔어요. 얼룩말아, 심심한데 나랑 좀 놀아줄래? 안 놀아. 얼룩말이 후다닥 도망쳤어요. 나랑 놀아줄래? 싫어.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고 뒷걸음질 쳐요. 동물들이 날 오해하네. 난 그냥 졸려서 하품하는 건데. 악어는 친구들이 전부 도망쳐 버려서 너무 외롭고 심심했어요.
그래서 정글에서 가장 지혜로운 비단구렁이에게 찾아갔죠. 비단구렁이는 100살도 넘게 살아서 아는 게 많고 현명했어요. 악어야, 뭐가 알고 싶어서 찾아왔니? 비단구렁이님, 전 정글의 동물 친구들과 놀고 싶거든요. 너무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품만 하면 무섭다고 도망쳐요. 어떻게 해야죠? 그거야. 네가 큰 입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져서 그런 거지. 네가 친구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어도 큰 입과 날카로운 이빨 때문에 겁이 날 수밖에. 그럼 어떡할까요? 치과에 가서 이빨을 몽땅 뽑아버릴까요? 그럼 배가 고플 때 먹이를 먹을 수가 없지 않겠니? 그보다는 네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겠는데. 제가 입을 벌려도 안전하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요? 예를 들면 저기 저 나뭇가지 앉아있는 작은 새들에게 이야기해보렴. 네 이빨 사이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이야. 악어는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작은 새들에게 다가갔어요. 새들아, 안녕. 너희는 무척 귀엽구나. 악어잖아. 난 너처럼 무서운 동물이랑은 얘기 안 해.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내 이빨 사이에는 그 맛있는 음식 찌꺼기들이 남아있거든? 내가 입을 벌릴 테니까 너희들이 음식 찌꺼기를 먹지 않겠니? 그러다가 너한테 꿀꺽 잡아먹히면 어떡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너희는 너무 작아서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거든. 정말이지? 그럼 입 한번 벌려봐. 아. 악어가 입을 벌리자 악어새가 포르르 날아와 입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나, 정말 맛있는 고기가 많이 남아있네? 새들은 악어의 이빨 사이에 남아있는 고기들을 배불리 먹었어요. 야, 새들아 고맙다. 덕분에 양치질을 한 것처럼 시원해졌어. 종종 내 이빨을 청소해 주겠어? 음, 좋아 뭐. 네가 우릴 잡아먹지만 않는다면. 너희는 너무 작아서 간에 기별도 안 간다니까. 그날부터 악어는 입을 벌리고 작은 새들은 악어의 입속에서 음식 찌꺼기를 먹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걸 본 동물들은 점차 악어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믿게 됐죠. 저걸 봐. 악어가 정말 새들을 잡아먹지 않는데? 그러게. 그냥 하품했다는 말이 정말인가 보네. 우리가 악어를 너무 따돌린 거지? 악어와도 놀아줄까? 가장 먼저 악어를 찾아온 건 얼룩말이었어요. 악어야, 미안해. 난 네가 졸려서 하품하는 줄도 모르고 오해를 했어. 앞으로 강가에 와서 물을 좀 마셔도 되지? 마셔, 마셔. 강물은 정글의 모든 친구들이 마실 수 있는 거야. 고슴도치도 악어를 찾아왔어요. 그때 가시 세워서 미안해. 늪에서 벌레를 잡아도 되겠어? 그럼. 난 모두의 친구야. 졸리다. 마지막으로 악어를 찾아온 원숭이는 아주 부산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악어야, 넌 입만 벌리지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다며? 그동안 따돌려서 미안해. 잘 지내보자. 그래. 나도 너처럼 바나나를 먹고 싶어. 네 등에 올라타고 늪지를 구경하고 싶은데 해줄 거야? 그래. 어서 내 등에 타. 원숭이는 악어 등에 올라타고 늪지를 모두 구경했어요. 재밌다. 악어 타고 유람하니까 너무 좋네. 원숭이는 좋아서 악어 등 위에서 제주를 넘었어요.
악어야, 네 등에 올라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데 해줄 거야? 그래, 그래. 헤엄쳐서 올라가자. 내 등에 타. 악어는 원숭이를 태우고 반나절 동안 정글을 돌아다녔어요. 기운이 빠진 악어가 연신 하품을 했죠. 너무 피곤하고 졸립다. 하품하는 악어를 보자 원숭이는 또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네 입속에 내 머리를 집어넣어 봐도 되니? 네 입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그래, 그래. 얼마든지 구경해. 새들도 언제나 내 입안에 들어오거든. 악어는 더욱 크게 입을 벌렸어요. 와, 악어 입속은 되게 크구나. 원숭이는 머리를 집어넣고 몸통을 집어넣고 아예 악어의 입속에서 들어 누웠어요. 악어야, 네 입속이 너무 아늑하고 따뜻한데 여기서 한숨 자도 되겠니? 그래, 그래. 너도 피곤할 테니 푹 자두렴. 악어는 원숭이가 자는 동안 입을 계속 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숭이를 태우고 계속 돌아다녔더니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리고 원숭이 몸에서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났어요. 악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덥석 원숭이를 물었어요. 원숭이는 잠에서 깨지도 못하고 악어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잘 먹었다. 악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늪지 안으로 스르륵 사라졌어요. 악어가 하품할 때는 절대 손이나 머리를 집어넣지 마세요. 덥석 잡아먹힐지 모르니까요. 읽어주는 동화책 별똥별 전설. 옛날에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책을 좋아하는 철우가 살았어요. 철우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양초를 살 수 없었어요. 철우는 낮에는 부모님을 돕고 저녁에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아궁이 근처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아궁이의 불빛으로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자 철우의 부모님은 밥을 지을 때 말고는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았어요. 나무를 아껴야 하기 때문이에요. 철우는 부모님께 양초를 사달라고 졸랐어요. 양초가 있어야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전 책을 읽고 싶다고요. 철우의 아버지는 책을 좋아하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초가 없어도 밤에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철우야, 양초는 너무 비싸서 사줄 수가 없구나. 하지만 양초가 없어도 반딧불이를 모으면 책을 볼 수가 있단다. 반딧불이요? 그래, 반딧불의 꽁무니에서는 밝은 빛이 나오는데 그걸 반딧불이라고 한단다. 알았어요. 그럼 반딧불이에게 부탁해 볼게요. 철우는 반딧불이를 찾아서 집을 나섰어요. 반딧불이가 산다는 곳은 더 깊은 산속에 있었어요. 철우는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반딧불을 보았죠. 반딧불은 양초처럼 반짝반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아주 작은 벌레의 꽁무니에서 빛이 나오고 있었어요. 철우는 반딧불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가 반딧불이니? 네가 있으면 난 저녁에도 책을 읽을 수가 있어. 나를 도와주련? 반딧불이는 꽁무니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내 불빛은 달빛보다 어두워. 내 불빛은 꽃잎보다 작지만 달님은 온 세상을 비추지. 달님이 네 방에 있다면
책을 읽을 수 있을 텐데. 어디 가면 달님을 만날 수 있지? 달님은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네가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없어. 달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해. 철우는 달님과 얘기하려고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어요. 달님, 달님을 제 방에 걸어두면 밤에도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제발 저와 함께 가주세요. 둥근 얼굴의 달님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난 너무 커서 네 방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별님을 네 방에 걸어두면 어떠니? 별님은 반딧불보다 밝고 나보다 작으니까 네가 책을 읽을 수가 있을 거야. 별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별님은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산단다. 산을 2개 넘으면 높은 바위산이 나오는데 바위산 꼭대기에 오르면 별님을 만날 수가 있단다. 철우는 별님을 만나기 위해 산을 2개나 넘었어요. 배가 고플 때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잠이 올 때는 나뭇잎을 덮고 잤죠. 죽을 고생을 해서 바위산까지 왔는데 바위산은 그동안 넘어온 산들을 합친 것보다 더 높고 험했어요. 바위산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죠. 네, 이놈! 넌 누군데 나를 밟고 가겠다는 것이냐? 지금까지 내 위에 올라가서 살아서 돌아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철우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바위산아, 나는 저 산 너머에 사는 철우라고 해. 나는 밤에 책을 읽고 싶지만 집이 가난해서 양초를 살 돈도 없단다.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별님을 만나게 해다오. 난 별님을 내 방벽에 걸어놓고 책을 읽고 싶어. 바위산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거참 당돌한 꼬마로다. 좋다. 나를 밟고 올라가 별님을 만나오라. 철우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바위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산이 너무 가팔라서 오르다 주르륵 미끄러지고 오르다 또다시 주르륵 미끄러졌어요. 바위산 허리에서 빙빙 돌던 독수리가 철우에게 다가왔어요. 너는 대체 누군데 이 위험한 산을 오르는 거니? 나는 저 산 너머에 사는 철우야. 난 밤에 책을 읽고 싶은데 그러려면 별님을 만나야 해. 독수리는 철우 옆에 내려와 앉았어요. 가까이서 본 독수리는 철우보다 키가 크고 집채보다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는 용기가 있지만 너 혼자서는 바위산에 오를 수 없을 거야. 내 등에 올라타렴. 독수리는 철우를 태우고 휙 날아올랐어요. 독수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을 뚫고 올라가 꼭대기에 철우를 내려줬죠. 나는 바위산에 사는 독수리 신이다. 네 용기가 나를 감동시켰으니 꼭 별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독수리 신은 철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주 높은 곳으로 날아갔어요. 밤이 되자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는 별님이 나타났죠. 너는 누군데 이 높은 곳까지 날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거니? 별님은 인간이 자기가 사는 곳까지 찾아와서 화가 나 있었어요. 별님,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밤에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딧불은 너무 약해서 책을 읽을 수가 없고 달님은 너무 커서 제 방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별님, 제가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별님은 철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네가 밤마다 책을 읽을 수 있게 네 방을 환하게 비춰주마. 하지만 때가 되면 나를 다시 이곳에 올려놓아야 해. 난 인간 세상에 오래 있으면 빛을 잃어버리고 죽고 만다고.
철우는 기뻐하며 별님을 집으로 모셔왔어요. 주머니에서 별님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더니 환하게 방 안을 비추었죠. 밤마다 별빛 아래에서 책을 읽은 철우는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철우는 별님을 계속 집안의 보물로 숨겨두었어요. 별님은 철우를 볼 때마다 사장했어요. 이제 넌 내가 없어도 집을 환하게 밝힐 수 있으니 날 저 높은 곳으로 돌려다오. 하지만 철우는 별님을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싫습니다. 전 별님이 좋습니다. 별빛이 가득한 멋진 집에서 살고 싶어요. 세월이 흘러 철우는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철우는 별님을 벽장 속에 고이 숨겨두었다가 귀한 손님이 올 때만 꺼내서 자랑했죠. 어느 날 별님을 본 철우는 깜짝 놀랐어요. 별님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별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네가 날 답답한 곳에 가두어 놓으니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죽기 전에 내가 살던 곳으로 나를 보내다오. 철우는 별님을 다시 높은 곳으로 보내주기로 결심했어요. 철우는 별님을 주머니에 넣고 험한 바위산을 올라갔어요. 별님, 제가 너무 오랫동안 별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저 높은 하늘로 가십시오. 별님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님이 아니었죠. 철우는 집에 돌아와서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별님은 점점 어두워지고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철우 역시 나이가 들어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철우는 자신을 걱정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별님이 떨어지면 나도 죽을 것이요. 마침내 별님은 길게 빛의 꼬리를 만들며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철우 역시 별님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후로 별똥별이 떨어지면 큰 인물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전설이 만들어졌답니다.